요 동그라미 지역을 봐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56년입니다. 모래사장이 전부 다 땅이 되어 있습니다. 약 60년 사이에 이 모래가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약지반인 겁니다. 여기는 꽤 강 깊숙한 곳에 있던 땅도 아니고 완전 바다 앞인 거죠. 그걸 땅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난공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명제신도시에 대해서는 부산일보 등의 현지 언론에서도 연약지반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명제신도시의 연약지반 문제가 나왔지만, 녹산산단을 만들 때에도 참 말이 많았었어요. 공사 중에 은행 건물이 기운다든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남해안에서 연약지반과의 싸움을 벌여야 됐느냐, 예전 뻘이었거나 염전이었던 곳은 대부분 다 땅으로 바뀌었고, 없던 땅도 더 붙여가면서 개발한 것이 부산 신항만이고, 이 가덕도 외양포 일본군 요새가 있는 지역 있던 곳에다가 외부로 뻗어나가는 활주로를 만들어서 새로 짓겠다는 게 가덕신공항. 이 가덕신공항을 만들고 대저동 중간에 있는 김해공을 옮긴 다음에 대저 지역과 명제 지역을 묶어서 말하자면 동남권의 맨하탄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 부산시라든지 경남 지역의 바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치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낙동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미에 1959년 사라오 태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라오 태풍은 단순히 동남권뿐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에까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라오 태풍에 대해서 제 눈에 띄는 기사만 몇 개 가져온 게 이 정도인데요. 보면 1959년 10월 4일자 기사, 멍들은 제주도 피해가 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밀양이 피해가 심했는데 심경위 순직비 제막, 지난 11월 30일 이곳 밀양군 하남면 수산리 서편동 뒷산에는 지난 9월 17일 사라오 태풍 때 밀양읍 삼문동 소재 밀주국민학교 부근에서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아동을 구출하려다가 순직한 고 지흥섭 경위의 순직비 제막식을 경찰관과 지방인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밀양 지역의 피해가 심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경찰이라든지 수재의원금을 모았던 요식업 협회장, 그리고 수해 보상금을 받았던 통장 이장 등이 그 비용을 횡령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사라오 태풍의 피해가 경기도, 강원도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는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라는 곳입니다.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는 위성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흐릿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는 북한과의 경계 지역에 가까운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위성사진을 흐릿하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조금 더 자세한 위성사진을 보려면 구글을 들어가면 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립니다. 이런 곳이다. 여기는 현재 철원군 근남면, 그리고 김화성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화는 예전에는 철원과는 별도의 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화의 대부분이 북한에 넘어가 버리면서 군으로서 유지하기에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철원에 포함된 거죠. 이런 데서 알 수 있듯이 김화라는 지역은 6.25 때의 피해를 온몸으로 입어서 행정이 거의 마비하다시피 한 곳입니다. 사람들도 다 도망갔거나 군사 작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소개시킨 곳이죠. 그러고 나서 사라오 태풍 때의 이재민들, 수재민들을 이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거리를 보면 한번 재보겠습니다. 동남권으로부터 이 마현리까지 320km네요. 걸어오면은 79시간이 걸리고 자전거로 2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신 분은 없겠습니다만서도 이 지역을 답사했었는데, 이거는 군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입주기념비라는 비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다. 무슨 내용이냐? 보면 89년 8월 10일에 마현 청년회가 세웠고요.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조국 강산의 가장 중심된 이 농토가 누구의 피땀으로 가꾸어졌는가를. 이분들은 울진분이었나 봅니다. 울진 사라오 태풍 수재민 66세대는 1960년 4월 7일 이 땅에 입주하여 고달픈 천막 생활과 허기진 배를 줄이며 피땀으로 얼룩진 괭이와 호미로 6.25 동란 이후 버려진 황무지를 옥토로 가꾼 개척정신의 빛나는 업적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조상들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여기에 조그마한 비를 세우노라. 실제로는 조그맣진 않고 꽤 컸습니다. 그때 사라오 태풍 수재민으로서 이 철원까지 온 분들의 세대주들의 이름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입주 66세대 명단, 김동수, 장전식, 김삼봉 등등등등등. 그 옆마을에도 비슷한 형태의 입주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라오 태풍 때 이재민들이 이 지역에 정착해서 마을을 개척하니까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분들입니다. 보시면 이곳을 찾은 모든 이여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목숨 걸고 개척한 자랑스러운 마현 이리 역사를 전합니다. 1968년 8월 30일 민통선 북방 전략촌 건립계획과 유휴농지를 개발, 식량 증산 목적으로 구호주택 50호에 50세대가 입주하여 농경지를 분배받아 삶의 터를 마련하면서 마현 1위의 개척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한국전쟁 참화로 지뢰가 뿌려진 황무지에서 우리들 아버지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호미와 삽을 들었고 밤에는 총을 들고 삶의 희망을 지켜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라오 태풍 때의 이재민들이나 이 전략촌 입주민들은 모두 지뢰밭이 펼쳐져 있는 이 기마 땅을 목숨 걸고 지뢰를 제거해 가면서 농토로 바꾼 거죠. 그 결과 현재 철원 지역에는 비옥한 농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6.25 전쟁 전의 그 번성했던 철원군 흔적이 아니라 50년대, 60년대에 새로 만들어진 모습인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자료를 보니까 철원은 원래 물이 풍부한 곳이었는데 6.25 전쟁 이후로 북한 측에서 이 철원 지역으로 오는 물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줄기를 개척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이 지역에 들어와서 지뢰를 제거해 가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지금과 같이 비옥한 농토가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저수지를 개척하고 보신 것 같은 사라오 때의 동남권 이주민들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온 전략민들이 이쪽을 개척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가보면 지뢰를 밟아 사망한 분들의 리스트가 마을마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6.25 때 폐허가 됐다고 해서 토지 소유주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토지 소유주가 있다가 또는 마을 주민이 있다가 전쟁과 그 후의 작전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그쪽에 살지 못하고 딴 남부 지역으로 이주한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10년, 20년 전부터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시기 시작한 거죠. 한편 국방부가 오라고 해서 믿고 온 분들은 땅을 자기들이 받았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접경지역 토지 분쟁이 한동안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원소유주가 소유권 인정받았고 국방부 말을 믿고 오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셨어요. 땅을 주는 줄 알고 왔는데 준 게 아니라 사실상 임대였다라는. 가끔 전화가 와가지고 왜 남의 땅에서 농사 짓냐고 이런 전화를 받고 당황해하는 분들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에서도 그런 접경지역에 이 살기에 꽤 좋은 동네들인데 한적하고 잘못 알고 이게 땅 거래를 했다가는 이런 소송에 예기치 못하게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그런 권리관계를 파악하시라고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1959년 사라오 태풍이 이렇게 강원도 끝의 소유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스노우볼이 구른다고 요즘 표현하죠. 또 나비 효과가 이렇게까지 미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제가 지난 시간에 양산 물금이라든지 낙동강 델타 지역의 연약지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에서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공론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부산 명지 신도시라 불리는 신도시의 명지 이동입니다. 김해 쪽 답사를 하고 부산역으로 열차를 타기 위해 가다 보면 반드시 보이는 풍경인데 참 인상적인 풍경이어서 매번 이렇게 사진을 찍곤 합니다. 위치로는 신호대교에서 오른쪽 아래를 바라본 겁니다. 신호대교, 르노삼성대로를 지나서 신호대교를 지나서 다시 르노삼성대로가 나오고 명호 사거리를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오른쪽은 하단이죠. 유성사진을 보시면 아래쪽은 이미 개발이 끝났고 위쪽은 현재도 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아직은 책이 나오지 않았고 내년 1월에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의 속편으로 나오게 될 책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미리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지도는 1956년 낙동강 델타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잘 보시면 오른쪽부터 볼게요. 여기에 부산시라고 보이고요. 송정이라든지 다대가 보입니다. 유명한 곳들이죠. 그리고 올라가면 괴정이 보이고 하단이 보이고요. 또 올라가면 사상이 보입니다. 또 왼쪽으로 가면 하단도가 보이고요. 아직 을숙도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참 수많은 마을과 섬의 이름이 보여요. 하신리, 상신리, 지금 그 명지 신도시에 있는 지역들이죠. 신전리, 신전항이 있는 곳이고, 명호도, 조금 명호도라는 섬이 있었던 거를 얼기설기 묶어서 수리공사를 해서 커다란 섬으로 만든 겁니다. 보면 사치등이라고, 지금은 사취등이라고 적혀 있고요. 현재 마을은 사라져 버렸고 마을 입구에 서 있던 비석만 남아 있습니다. 그 진목, 여기 보면은 수화도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긴 또 월포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명지와 대저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섬처럼 보이지만 수십 개의 섬을 얽어 놓은 거다 보니까 그 사이로 많은 강도 흘렀고 그 섬들끼리 있는 포구도 많았고 섬들도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던 시절의 풍경인 것들이죠. 여긴 맥도, 맥도천, 그리고 월포, 근데 가랑면, 여기 이제 당시는 김해 땅이니까요. 더 올라가면 대저면, 대저도, 도돌이, 이것도 지금은 도돌이지만 예전에 도도라는 섬이었겠죠. 이렇게 1956년의 지도를 보고 있으면 낙동강 델타 지역이 어떤 역사를 겪어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상신리, 하신리 아래를 보면 모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라고 있죠. 저 일본 대마도랑 쯔시마랑 다른 섬입니다. 그 왼쪽에 가면 신호진, 신호 나루터라는 뜻이죠. 신호도라고 있는데 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래인 거고, 신도, 신일리, 신오리 등이 조그맣게 여러 섬들이 모래바디 위에 튀어 올라와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가면 견마도, 모서 등이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가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진흙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물이 좀 오르면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지면 섬이랄까요? 이게 무치되는 곳이죠. 그리고 그 위에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부산 창원 김해 지역에서는 등이란 말도 쓰죠. 조금 튀어나와 있는 곳들, 이협등이니 이런저런 등들이 보입니다.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름이 없는 것도 있고 옛날에 있었다가 사라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하나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어요. 보시면 이 동그라미 지역을 봐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56년입니다. 모래사장이 전부 다 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른쪽에 하단도라는 섬은 을숙도로 바뀌었고, 여기 을숙도라 그러면 이 지역 분들에게는 철새도래지로 알려져 있을 텐데요. 원래 을숙도는 사람 살던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중동 특수가 끝나고 건설업체들이 남아도는 장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저런 곳에 토목공사를 발주를 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을숙도에서 주민들이 밀려나고 이쪽이 개발이 됩니다. 네, 그런 역사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여기입니다. 보시면 56년 지도에 하신리로 돼 있던 데가 하신리 상신리로 돼 있던 데가 현재는 명지 이동이 돼 있습니다. 명지 성당 보이고, 그리고 진흙 한가운데 있었던 대마등이 지금 바다 밖에 튀어나와 있는, 한편 왼쪽에 있었던 신호도 섬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래 벌판이 전부 다 신호산단, 그리고 왼쪽에는 녹산 국가산단.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는 창원시 진해 쪽이죠. 앙골, 얘는 임진왜란 때 앙골포 해전이 있었던 그 앙골 지역 앞바다가 전부 다 부산 신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상당수는 원래는 김해군 땅이었고요. 그래서 반세기보다는 많습니다만 약 60년 사이에 이 모래가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약 지반인 겁니다. 여기는 강 깊숙한 곳에 있던 땅도 아니고 완전 바다 앞인 거죠. 그걸 땅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난공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명제 신도시에 대해서는 부산일보 등의 현지 언론에서도 연약지반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명제 신도시의 연약지반 문제가 나왔지만, 녹산산단을 만들 때에도 참 말이 많았었어요. 공사 중에 은행 건물이 기운다든지, 구글에다가 그냥 쳐보면은 당장 나오는 게 건설 기술 정보 시스템이라고 토목 관련 정보를 구할 때 좋은 사이트인데, 녹산 국가산업단지 연약지반 기술 검토 학술 연구 용역 종합 보고서,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연구 대상이었던 거죠. 이쪽에 그 중장비들을 가동시키는 공단을 짓기 위해서는 기반 공사를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또는 2020년 얼마 안 됐네요. 2020년 6월 4일 연합뉴스입니다. 부산 은행 건물 침하 현장 조사해 보니 무려 40cm 내려앉아. 읽어보겠습니다. 인근 오피스텔 시공사 침하 건물 및 콘크리트 주입 응급조치 중. 전문가, 연약지반, 지하수 배출로 인한 지하 공동화가 원인. 연약지반은 보셨고요. 지하수를 많이 빼다 보면은 땅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양산 물금 신도시도 이제 온천장이라든지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빼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2017년 국제신문 기사네요. 땅 꺼질라. 양산 물금 신도시 지하수 개발 금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땅이 연약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공사는 해서 신도시는 만들었지만 더 이상 물 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고, 한편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하수를 빼도록 허가해달라라는 이 주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산신문 2018년 기사를 보면 신도시에 지하수 목욕탕이 없어요. 목욕탕을 비롯한 생활시설 허가가 신도시 외곽에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신도시 중심 지역은 연약지반이라서 위험하고 산에 붙는 지역은 그나마 안전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미 현지 분들은 잘 아십니다만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워낙에 이 동남권에서는 파다한 얘기라 얘기를 드리면 타 지역 출신들의 투자가분들이 놀라세요. 나름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런 거 몰랐다고. 그래서 좀 많이 알아보시라. 그런 분들의 반응도 보면서 썼던 게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하는가였죠. 이게 2020년에 녹산공단에서 집안이 침하한 은행 건물 사진입니다. 꽤 내려앉았죠. 이 정도면 위험한 겁니다. 상당히. 건물 가치도 많이 훼손되고요. 그래서 기울기는 각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했다. 기울기는 미세하지만 내려앉은 게 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처리하면 되는데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거고 계속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현재는 인근 오피스텔 공사 시공자가 지면 아래 콘크리트를 넣는 방식인 그라우팅 공법으로 추가적인 집안 침해를 막기 위한 응급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탈고해서 내년 초에 나오게 될 책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명지나 녹산뿐 아니라 동남권은 전체적으로 연약 집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삼성종합건설에서 제작한 광양제철소 연약 집안 개량 공사지란 자료입니다. 광양제철소는 잘 아시다시피 포항제철, 포스코가 포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작한 제철소입니다. 원래는 아산만 쪽에 제2제철을 만들려다가 박태준 전 회장의 강력한 주장을 통해서 이 광양에 자리 잡게 됐는데 이때 전두환 대통령이 광양제철소 건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광양만의 연약집안을 개선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집안 침해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활을 걸고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약집안을 개선하는 사업 자체가 공사지,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였던 거죠. 이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좀 읽어보면 이 공사지를 작성한 삼성종합건설 측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지방 개요 광양제철소 계획 예정 지역은 섬진강 및 수어천. 섬진강에 대해서는 이 낙동강이 끝나면 다음에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순강 및 하동분들. 섬진강 및 수어천의 하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 하천에 의해 운반된 토사가 오랜 세월에 걸쳐 퇴적 형성된 곳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약한 점성토 및 유기질토, 연약사질토 등으로 이루어진 연약지반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상부 모래층, 중간 점성토층, 하부 모래층, 안반 사력층이다. 이상과 같이 당 예정 지구는 기초 지반이 연약하여 제철소 제반 시설에 대해 해를 미치는 치마, 지지력, 안정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녹산공단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동남권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는 특히 이 남해안에 발달한 퇴적지형, 말하자면 모래사장이죠. 모래사장과의 싸움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안 지역이면 이런 문제가 덜합니다. 서해안 지역은 워낙에 이런 게 발달해 있지만 공업단지가 많지는 않아서 이런 문제가 덜했는데 동남권에 어떻게든지 공업단지, 콤비나트를 구축하려다 보니까 이 연약지방과의 싸움을 벌여야 됐던 거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남해안에서 연약지방과의 싸움을 벌여야 됐느냐? 이게 저의 생각에 따르면 북한과의 대치 때문에 대서울권이나 중부권에 공업단지를 더 이상 형성하기 힘들다 보니까 특히 철강이나 방산업체 같은 군사시설들은 남쪽으로 내려보내야 됐고 그리고 인구도 재배치를 해야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 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산업시설과 국방시설 그리고 인구를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원래는 여기까지 사람이 살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되는 지형에까지 택지 개발을 해서 사람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약지방과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제철소 섬진강 쪽은 다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1934년 조선 남부의 홍수라는 책자에 나오는 지도인데요. 이렇게 모래사장들이 보이고 섬들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섬들 사이에 강이 많이 흘러요. 여기에 대저수문이 있고 아래쪽에도 수문을 막아서 선악동강을 사실상 호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한강도 호수죠. 양쪽에 보가 있어서 선악동강을 호수로 만들고 점점 물을 줄여가면서 명지나 대저 지역을 농토로 개발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김해공항이 들어오게 된다. 이게 현재 이 지역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1956년과 62년 지도를 합쳐보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녹산공단과 부산신항지역, 이쪽이 신호공단, 이쪽이 명지신도시 명지이동, 을숙도 지역, 이쪽이 아래쪽이 명지, 중간과 북쪽이 대저, 그리고 왼쪽은 김해 지역입니다. 이랬던 것이
이로부터 20년쯤 지난 1974년에는 아직 명지 이동 지역이라든지 부산 신항 쪽 지역은 간척을 하지 않고 있고요. 요 신호 지역은 일부 간척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지역은 늘 물에 넘치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농토 정도로 쓰고 있었던 거죠. 요 74년 지도가 재밌는 게 김해공항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다는 거하고 제도 나루터라든지 계목 나루터, 송백도 이런 식으로 예전 지명이나 나루터 표시를 많이 해놔가지고 좀 재밌습니다. 이게 지도에 따라서 표시를 잘해준 때가 있고 안 해준 때가 있는데 74년 때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해청마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해청마을은 제가 답사했을 때까지는 아직 마을이 좀 남아있었는데 그 뒤에 명지 신도시 개발에 포함돼서 사라졌습니다. 상신, 중신, 하신이 있고 명지 방주제가 있고 이 아래쪽에 명지 제염소라고 있죠. 그러니까 염전이었던 거예요. 뻘밭이었다가 염전이 됐다가 택지 개발이 돼서 현재는 명지 이동이 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이렇게 5만 분의 1, 25만 분의 1 등등을 비교하다 보면은 재밌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6년 상황의 현재 상황의 모습입니다. 예전 뻘이었거나 염전이었던 곳은 대부분 다 땅으로 바뀌었고 없던 땅도 더 붙여가면서 개발한 것이 부산 신항만이고 이 가덕도 외양포 일본군 요새가 있는 지역 있던 곳에다가 외부로 뻗어나가는 활주로를 만들어서 새로 짓겠다는 게 가덕신공항. 이 가덕신공항을 만들고 이 대저동 중간에 있는 김해공을 옮긴 다음에 이 대저 지역과 명지 지역을 묶어서 말하자면 동남권의 맨하탄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 부산시라든지 경남 지역의 바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발달된 공학 기술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만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것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런저런 부실 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명지 신도시의 전체를 밟지 않고 이쪽 지역이 정말 단단한 지반을 구축하고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한국의 맨하탄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보여드리고 오늘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올해 5월에 많이 나왔던 보도인데요. 뉴욕 맨하탄 지역이 땅에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지반 침하 지역이기도 하지만 고층 빌딩은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땅이 내려앉고 있는 겁니다. 매년 2ml씩 침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저나 명지에 기반공사를 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높은 빌딩을 얼마나 지었을 때 얼마나만큼의 하중이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유명한 뉴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 저희 주장의 신빙성이 올라올 것이라서 보여드리면 2019년 기사입니다. 부산일보 기사고요. 명지 국제신도시 침하 무대책, 연약 퇴적층 위 국제신도시, 느슨한 건축 허가에 흔들리는 안전. 그래서 보면 명지 국제신도시에 공사 중이거나 이미 지어진 건물 738곳 중 한 곳을 제외한 737곳의 건물이 지반 침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본보 전수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얘기로 이 기사를 그대로 읽으면 명지 국제신도시에 지어진 건물의 상태를 전문가들은 사상두각이라고 진단한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상두각이라고 하면 사상은 사실 부산의 사상구가 한자가 이거죠. 모래 위에 만들어진 동네라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고층 빌딩들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명지 신도시는 처음부터 국제 신도시를 꿈꾸고 고층 빌딩으로 뒤덮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던 만큼 이런 기사들은 더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저의 지인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로부터도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카더라 통신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뒤로 또 부산시가 계속 관심을 갖고 국토교통부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안전성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은 들리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정말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옮기고
이 지역을 부산의 맨하탄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걱정과 우려를 이 낙동강 델타 지역을 답사하고 걸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낙동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